안녕하세요. 전 세계 사건을 알려드리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07년 9월 15일 호주 멜버른에 있는 한 기차역에서 아주 불편하고도 수상한 장면이 목격됩니다. 역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빨간색 옷을 입은 한 3살 정도 된 동양 여자아이가 여기저기 혼자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보호자가 없어요. 근데도 아이는 울지 않고 꽤 침착해 보였고요. 다행히도 지나가던 시민들이 수상함을 감지했고 먼저 역 사무실에 상황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직원들은 일단 아이가 부모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물었는데 애가 전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하더라고요. 자기 이름조차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직원들은 일단 아이의 인상착의를 가지고 미아 방송을 하게 되죠. 임시 방편으로 아이가 입고 있던 옷에 리틀 펌킨이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걸 따서 아이를 펌킨이라고 부릅니다. 이후 여간에 수차례 방송이 나갔지만 끝내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CCTV를 확인한 직원은 곧장 눈살을 찌푸려요. 한 남성이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또 한 손에는 캐리어를 끌고 등장합니다. 잠시 후에 아이와 몇 마디 나누더니 그냥 혼자 두고 쌩하니 떠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홀로 남겨진 거고요. 아니 이거 아동 유기, 명백한 범죄 아닌가요? 당장 이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해당 장소인 서던 크로스 기차역은 호주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기차역입니다. 호주 전역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또 공항과도 가까워요. 시간상으로 봤을 때 남성은 이미 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되었죠. 직원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CCTV를 조사하는 동시에 이 아이가 누군지 그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일단 동양인 커뮤니티에 펌킨의 사진을 공유하게 되거든요. 그러자 불과 몇 시간 만에 제보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요, 여행사인데요. 이틀 전에 제가 그 애 봤어요. 아빠랑 같이 왔던데. 9월 13일 그날 펌킨은 아버지와 함께 여행사를 찾았습니다. 이때 남성은 무언가에 쫓기듯 당장 미국 LA로 가는 항공권을 달라고 요구했어요. 근데 마침 다음날까지 표가 모두 매진인 거예요. 이 남자가 크게 절규하면서 좀 낙담하더라고요. 그러다 돌연 그냥 미국의 다른 도시나 캐나다도 상관없다. 아무 표나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15일 저녁 LA 항공권을 한 장 구매하게 되는데 딱 한 장만 구매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혼자 떠날 생각이었던 거죠. 이 제보를 통해서 경찰은 아버지의 신원을 파악하게 되는데요. 그는 48살의 중국인 쉐나인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름만 따서 나인이라고 부를게요. 좀 더 알아보니 그는 애초에 호주 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호주 역에 애를 버리고 갔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옆나라 뉴질랜드에 살고 있어요. 심지어 그 지역에서 무술 사부로 불리던 아주 평판 좋은 유명인이었습니다. 조금 더 나인에 대해 알아보면 지난 1996년 그가 중국에서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무술 도장을 차리게 돼요. 스스로를 중국 무술의 대가다라고 홍보하면서 영향력을 꽤 키워갔어요. 여러분 참고로 중국 이민사회에서 무술체육관은 그냥 단순히 애들 운동하는 그 정도 이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동포 커뮤니티가 여기서 형성이 돼요. 사람도 만나고 또 교류도 하는 그런 사랑방 같은 역할인 거죠. 거기에 더해서 나이는 지역 축제나 문화 행사에 나가서 중국 무술 선보이고 또 그걸로 언론에까지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나인이란 사람은 이 지역에서 저 사람 참 성공한 이민자다라는 명성을 갖고 있었죠. 한편 가정사를 살펴보면 2002년 그는 23살의 중국인 여성 안안과 결혼합니다. 당시 남편 나인의 나이가 40대였기 때문에 아내와 이제 26살 차이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결혼을 감행한 거죠. 사이가 좋았는지 결혼 2년 만에 딸 천심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앞서 기차역에서 발견된 펌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아니 이 사람 커뮤니티에서 뭐 명성도 있고 화목한 가정을 이룬 무술 사부가 왜 애를 버리고 도주한 거지? 심지어 자기 나라도 아니고 타국에다가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여기서 일단은 그의 아내도 지금 이 상황을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멜버른 경찰이 즉각 뉴질랜드 오클랜드 경찰에 협조를 요청합니다. 근데 좀 이상했죠. 아내 안난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알아보니까 3일 전인 9월 11일, 이때 이웃집 중국인 부부가 저녁 한 8시쯤에 산책을 하려고 이제 집을 나섰는데 이때 안난과 마주쳤고 잠깐 대화를 나눴다고 해요. 그러다가 밤 10시, 11시쯤 돌아와 봤는데 옆집은 이미 불이 꺼진 상태였고 아무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즉각 경찰이 달려가서 집을 확인했죠. 네, 빈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요. 아니, 아내는 또 어디 간 걸까요? 아이를 버리고 도주한 남편? 그리고 사라진 아내? 아내도 변을 당했을 수 있다라는 강한 의심이 들죠. 그래서 경찰은 수색견을 동원해서 증거 수색에 나서는데 그러던 중 이 개가 한 곳에 멈춰서 미친 듯이 짖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였냐면 바로 집 앞에 세워진 은색 혼다 차량 앞이었어요. 경찰이 차 문을 열었는데 악취가 코를 찌르더라고요. 근데 내부는 여전히 비어 있었죠? 그럼 혹시? 트렁크를 열자 시신이 발견됩니다. 남성용 녹색 잠옷을 입고 검은색 자켓이 위에 덮여있는 아내 안난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끔찍한 건 그녀의 목에 노란색 넥타이가 감겨져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옆에는 빨간색 팬티가 보란듯이 벗겨져 있었고요. 사망 직후 그녀는 트렁크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 사인은 이 넥타이에 의한 질식사였어요. 그런데 또 이상한 점이 있죠? 성폭행의 흔적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보란듯이 발견된 그 속옷에서 남성 3명의 DNA가 소량 검출됩니다. 이 중에 오직 1개만 남편 나인과 일치했어요. 또한 그녀의 목을 감고 있던 노란 넥타이에서도 남편의 DNA가 검출되었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 속옷에서 남편 외 2명의 남자 DNA가 나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유력한 용의자는 남편이고요. 왜냐? 애도 버리고 떠났으니까. 그래서 아내를 이제 이렇게 살해하고 딸을 유기한 후 도주했다라고 추정할 수 있었죠. 한편 이 사건이 전해지고 뉴질랜드에 있는 중국인 커뮤니티가 들썩들썩거렸습니다. 나인? 나인? 그 내가 아는 그 쉐나인? 워낙 유명한 인물이라 다들 막 믿기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 그의 체육관은 연일 학생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뭐 정치 인사들까지 수련을 받으러 오곤 했대요. 하지만 이 사건이 수면에 드러나면서 그제서야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죠. 과거 어릴 적에 나인이 중국 소림사에 가서 수련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일부 사실인 건 맞아요. 하지만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중국 무술의 대가라고 하는 건 좀 터무니없는 과장이었죠. 자기가 직접 개량한 태극권이라는 걸 선보였는데 이게 되게 엉성했대요. 수련법도 미숙하고요. 그래서 사실 중국에 있을 때 제자들도 좀 이상한데?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식 대련을 요청했지만 나이는 어디 감히 사부한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회피했고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상황 중에서 급기야 한 여성 제자와 성추문 스캔들까지 터져요. 여기에 분노한 동네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가지고 폭행을 당한 거죠. 이쯤 되니까 동네에서 얼굴을 못 드는 거야. 아니 무슨 무술 고수가 사생활을 왜 이렇게 지저분하며 또 왜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요. 그래서 결국 그 도장이 폐업해요. 이렇게 궁지에 몰린 나인이 살 길을 도모하다가 아이씨 그래 차라리 그냥 외국에 가서 다시 시작해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죠.
참고로 그가 이주를 했던 1996년쯤은 이소룡, 성룡의 인기가 많아져가지고 동양 무술에 대한 서양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인이 결국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 전략적이었어요. 왜냐면 여기에 중국인 이민자는 많이 사는데 무술 도장은 상대적으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백을 노리고 크게 한탕할 생각으로 온 거죠. 실제로 1996년 오픈을 시작으로 가게가 너무 잘 됐어요. 부와 명성을 한꺼번에 거머쥐었죠. 체육관을 3개나 낼 정도로 인기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모래 위에 쌓은 성이 얼마나 오래 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형편없는 실력이 드러났고요. 2002년 무렵에는 체육관들 또한 하향세에 접어듭니다. 근데 마침 이쯤에서 23살이던 아내 안난을 만나요. 알고 보니까 이들의 연애와 결혼도 평범하지 않았더라고요. 이 안난은 유학생이었어요. 뉴질랜드에 꿈을 안고 왔는데 대학에 등록된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중간 브로커가 사기를 쳐가지고 어학원에만 등록되어 있던 거죠. 설상가상 악덕 집주인을 만나가지고 집에서 쫓겨날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뉴질랜드에서 이민법상 유학생도 안정적인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보장이 안 되면 경우에 따라 비자가 취소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안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 상황이 너무 불안하죠. 빨리 집도 찾아야 되고 그래야 이민국을 신고를 해야 내가 쫓겨나지 않는데 다급했습니다. 바로 이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게 나인이에요. 2002년 10월 안난한테 너가 너무 사정이 딱하니까 그냥 돈 내지 말고 우리 집에 머물러라 라는 호의를 베푼 거죠. 타국에서 이렇게 동포가 아름답게 도울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그의 꿍꿍이 따로 있었어요. 안나는 젊고 예뻐요. 그녀가 탐났던 거죠. 게다가 비자 이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뉴질랜드 비자를 가지고 있다. 이걸 미끼로 그녀와 결혼까지 하려는 속셈입니다. 이걸 알 리 없던 안나는 그냥 나이는 너무 친절하고 정말 다정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나인이 드디어 결혼을 제안합니다. 26살 나이 차이가 났잖아요, 둘 사이에. 그래서 워낙 아저씨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워낙 안난도 비자에 대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기울어요. 또 그러고 보면 나이는 체육관도 있고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중년 남성이잖아요. 또 충분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심 끝에 결혼을 선택한 거죠. 하지만 그때는 이 결정이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젊은 아내를 맞이한 나이는 모든 게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묘한 자격지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같이 다니다 보면 어딜 가나 어리고 예쁜 아내가 주목을 받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임에서 돌아오면 막 툴툴거리고 며칠간 토라져서 말도 안 하고 이게 50대 중반 남성이라 갱년기가 왔나 싶기도 한데요. 그래,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2004년 딸 천심이 태어나면서부터였습니다. 나인이 나는 아들을 원해. 아들 맨날 외쳤죠. 근데 정작 딸이 태어나니까 모든 걸 아내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심지어 태어난 딸이 나와 안 닮고 되게 못생겼다. 너 외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까지 합니다. 너 다른 남들이랑 잤지? 그러니까 애도 이렇게 못생긴 계집애가 나오잖아.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내도 황당해서 그럼 친자 검사를 해보자 제안했지만 여기에 대해 나이는 어디 건방지고 이 뻔뻔한 여자가 있냐면서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폭언을 넘어 폭행이 시작돼요. 막 엄마를 때리면 그걸 본 딸이 울음을 터뜨리죠. 그럼 이 아버지는 또 애를 막 소리 안 나오게 고함치고 막 입으로 틀어막고 이런 일이 반복됐어요. 뿐만 아니라 아내를 폭행한 후 나이는 화해를 하자는 핑계로 강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이거 엄연히 성폭행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던 안나는 안 되겠다. 경찰에 내가 신고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거든요. 그럼 또 그럴 때마다 나인이 내가 너무 미안해. 나 잘못했다. 다시는 손대지 않겠다. 싹싹 빌어요. 이게 사실 가정폭력이 벌어지는 많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나는 이런 모습에 번번이 마음이 약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실 그동안 남편은 이제 천심 다음으로 딸 다음으로 반드시 아들을 내가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아내를 성적으로 지독하게 괴롭혔어요. 근데 안나는 이 남자 아니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제 몰래 피임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이걸 남편한테 들킨 거예요. 막 참을 수 없이 분노한 나인은 그날 아내의 늑골이 부러질 정도로 잔혹하게 폭행합니다. 쉽게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식칼까지 가져와서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고요. 결국 2006년 9월에 아내는 가정폭력으로 남편을 신고했습니다. 그때 나인이 경찰에 끌려가는 와중에도 중국어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내가 너 돌아가면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했죠. 이 사건으로 나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아요. 자, 그러는 사이 아내는 이혼 준비하고 딸을 데리고 빨리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하지만 남편이 1년 후에 나오잖아요. 자기를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예상대로 1년이 지나고 나인이 출소하자마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아내의 위치를 찾아냅니다. 이때요, 도끼를 들고 찾아갔대요. 문을 부수고 난동을 부렸죠. 그래서 아내와 딸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공포스러웠는데, 그런데요, 그 분노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다시 나인이 미안하다, 나는 너가 필요하다, 나는 후회하고 있다, 무릎 꿇고 애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절대 너 때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여기서 안난 같은 경우에도 자기는 외국인이고 딸을 데리고 뉴질랜드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막막했어요. 현실이 녹록치 않죠. 영어도 잘 안 돼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고요. 결국 그녀는 현실과 타협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있는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하지만 아내가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7년 9월 11일 안나는 살해당한 채 트렁크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나인은 딸을 호주에다 버리고 해외로 도주해버린 거예요. 와, 미쳐버리겠죠. 여기까지 진상을 파악한 경찰은 일단 나인, 아동 유기 및 살인 혐의로 체포영장 발부합니다. 근데 이미 해외로 도주했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선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인터폴, LA 경찰에게도 협조를 구했죠. 끝까지 잡겠다는 일념으로 FBI까지 투입되면서 대대적인 추적이 시작됩니다. 또 머지않아 미국의 유명 TV 프로그램 America's Most Wanted, 여기에 공개 수배로 사건이 소개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나인의 얼굴이 정말 미국 전역에 퍼진 거죠.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곧이어 곳곳에서 목격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도 그 제보에 따라 끈질기게 추적했지만 나인이 운이 좋았는지 무려 1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갔죠. 그러던 2008년 2월입니다. 미국 조지아주 한 중국 식당에 중년 남성이 들어와요. 뭐 주문하시겠어요? 그와 눈이 마주친 순간 직원은 나 이 남자 어디서 봤는데?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머리를 밀었는데 좀 통통한 체격, 저 날카로운 눈매, 그 공개 수배 방송에서 본 그 중국 남자 나인인 거예요. 직원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굴었고요. 얼마 후 다른 직원 5명을 불러와서 함께 힘을 합쳐서 그를 직접 검거합니다. 나인이 막 강하게 저항을 하는데 다들 덮쳐가지고 한 사람은 다리 잡고 있고 팔 잡고 있고 벨트로 손 결박했대요. 그리고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해서 이제 검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나인도 이거 사람 잘못 본 거다, 다른 이름을 말하면서 항의를 합니다. 난 그 사람 아니라고. 근데요, 마침 소지품을 뒤져보니까 뉴질랜드에서 쓰던 운전면허증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나인, 이 살인마의 도주는 막을 내리게 되죠.
이제 남은 건 법의 판결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일단 본국인 뉴질랜드로 추방이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부터 나인은 아내 살인 그리고 아동 방치 혐의로 사건 발생 2년 만에 재판대에 섭니다. 나인이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무죄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볼까요? 평소 아내 굉장히 문란한 사람이었다. 데이팅 사이트 가서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문란한 성관계를 즐기던 사람인데 그렇게 만난 남자들한테 당해서 저렇게 죽은 거다라는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증거로 속옷과 넥타이에서 발견된 그 남성들의 DNA를 제출합니다. 나인이 뭐라고 뻔뻔하게 주장할지 좀 더 들어볼게요. 아내가 평소 목을 조르는 데서 오는 그 쾌락을 즐겼대요. 그러니까 되게 사디스트였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망 당일도 성적 쾌락을 느끼기 위해 다른 남성들과 이런 가학적인 성관계를 했는데 그러다 넥타이를 이용했다가 이런 죽음을 당했다라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살인이 아닌 색정사라고 말하는 거죠. 밀어붙이는 거야 그냥. 실제로 시신 발견됐을 때 넥타이가 목에 감겨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끝이 눈을 가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변호사 측은 이런 부자연스러운 상태가 어떤 성적인 가학행위의 증거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아니, 그래요? 그럼 다 맞다고 칠게요. 그럼 왜 갑자기 호주에 가서 딸 버리고 도주했냐고요? 자기가 잘못한 거 없어. 아무 문제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 나인은 자기도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이미 가정이 파탄난 상황이라 딸은 차라리 아동복지가 더 잘 돼 있는 호주에 두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 자기는 최선의 선택을 했다는, 나 정말 들으면서 너무 황당해요. 자, 이제 반대측 검찰의 반문이 시작됩니다. 피해자의 속옷에서 발견된 다른 남성의 DNA는 사실상 굉장히 극소량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성관계 중에 여기에 묻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였죠. 그래서 등장한 게 뭐였냐면 공용 세탁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 옷을 세탁기에 넣었는데 이 세탁기 내부에 남아있던 타인의 어떤 피부 세포, 땀, 정액 이런 게 우연히 묻었을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실제로 적은 양의 세제, 그러니까 세제를 조금만 넣고 찬물에다가 세탁을 하면 그 다른 사람과 같이 쓰는 공용 세탁기에서는 타인의 일부 DNA가 남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검찰은 2004년부터 남편이 얼마나 아내에게 폭행을 이제 했냐, 가정폭력 증거들이 여기 있다 하면서 나인한테 충분히 살해 동기가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도주를 용이하게 하려고 딸을 버렸다라는 이론도 성립했고요. 실제 나인은 어땠는지 좀 알아볼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다면서요. 근데 그런 말과 달리 LA 공항에 도착했을 당시 CCTV에 그의 모습이 찍혀 있어요. 얼굴 표정이 막 환호로 가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주에 성공했잖아. 완전 다른 나라로 왔잖아요. 마라톤 결승선에 통과한 듯 잔뜩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루 전날 딸을 버리고 온 그런 아버지에게 이런 표정이 나올 수 있나요? 재판은 8주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판결했죠. 법원은 그에게 12년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나인은 여기에도 불복해요. 변호사 측이 뭐라고 새로운 주장을 하냐면요. 그 앞서 배심원단이 너무 검찰에 유리하게만 배치되었다라고 지적해요. 실제로 배심원단들이 모두 여성이었어요. 사실상은 공정성을 반영하면 다양한 사람들을 선발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 치정, 살인, 거기에 아동유기까지 있는 사건인데 그렇게 여성 위주의 배심원단을 하니까 모성애를 자극해서 이런 판단이 나온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건이 미국에서 벌어졌다면 이런 변호사의 주장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재판은 뉴질랜드에서 벌어졌잖아요. 끝내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편 감옥에 수감된 나인은 복역 중에도 세간의 관심을 즐겼습니다. 나는 살인범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집필한 거예요. 그 안에도 나는 무죄다, 무죄다 이걸 주장하고요. 심지어 그 책 안에는 죽은 아내가 소위 남자를 이용해 먹는 꽃뱀, 아주 나쁜 여자다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더라고요. 정말 이러고 싶을까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 수감이 된 지 7년 만에 돌연 태도를 바꾼 거예요. 사실은 내가 질투심에 눈이 멀어 아내를 죽였습니다. 라고 자백을 한 거죠. 뭐지? 여태 그렇게 굳건히 무죄를 얘기하다 왜 갑자기 자백하지? 반성했나? 아니요. 여기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가 곧 다가올 가석방 심사를 노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뉘우친 척 지능적인 행동을 하는 거죠.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2021년 열린 심사에서 나인에 대한 가석방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사건의 최대 피해자 펌킨, 천심을 잊지 말아야 할 텐데요. 딸은 하루아침에 엄마도 잃었고 또 아빠에게서 버림받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아이는 호주와 뉴질랜드에 있는 보호시설을 전전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2007년 10월 외할머니를 따라 결국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요. 3살이라는 아이한테 너무 가혹하고 끔찍한 고통 아니었을까요? 이젠 가족의 품에서 잘 자랐으면 하는데 최근에 들린 소식에 따르면 성인이 된 펌킨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잘 극복하고 아주 따뜻한 성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25살이 된 아이는 기부금을 모아서 가난하고 아픈 아이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비극적이고 황당한 오늘 스토리 속에서 유일하게 제가 웃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앞으로 그녀의 삶을 지지하며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0년 11월 2일 낮 3시 30분 중국 충칭에 있는 한 고층 아파트에서 한낮에 쿵 하고 난데없이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놀란 주민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어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밑을 보니까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들까지 웅성거리며 모여듭니다. 그렇게 확인된 현장은 너무도 참혹했어요. 아파트 화단 바닥에 2살짜리 여자아이와 1살 남자아이가 쓰러져 있는 겁니다. 이들은 무려 15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이 바닥으로 추락해버린 겁니다. 잠시 후 서둘러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두 아이들의 아버지 장보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오열하면서 믿기 힘든 현실을 부정하는 듯 했죠. 아버지가 설명하길 자기가 잠깐 낮잠에 든 사이에 두 아이가 실수로 추락을 한 것 같다며 크게 자책을 해요. 당시 그의 모습은 경찰이 오기 전에 시민들에 의해서 촬영이 되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잠옷 차림 그대로 심지어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계단을 달려내려왔더라고요. 막 울부짖으면서 이 아이들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때 옆에 있던 이웃들이 혹시 아이들이 더 다칠까봐 그를 저지하고 있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합니다. 하지만 한 아이는 현장에서 즉사 판정을 받았고요. 천만다행으로 다른 아이는 아직 숨이 붙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아이 끌어안고 구급차에 올랐죠. 하지만 그 아이마저 병원에 도착해선 숨을 거두고 맙니다. 뒤늦게 사고 소식을 듣고 정신없이 친엄마 천메이린이 달려왔습니다. 두 아이가 죽었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고서 망연자실했어요. 아니, 한 명도 아니라 두 아이 모두를 잃었으니까요. 사실 이들 부부는요, 최근 이혼을 했습니다. 그중에 큰딸은 엄마가 데려갔고 둘째 아들은 6살이 될 때까지 남편이 키우기로 되어 있었어요. 이혼한 후에 엄마는 보란듯이 내가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다짐했고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막 마친 상태였죠. 그러던 차에 전 남편 장보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가고 싶대요.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정말 잠시 맡겼을 뿐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두 아이를 그렇게 잃고 엄마 천메이리는 전 남편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근데 병원에서 마주한 장보의 태도가 다소 어이가 없습니다. 비록 이게 사고긴 했지만 오히려 그 책임을 좀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 나는 자고 있었다. 애들이 창가에 올라가서 놀 줄, 그리고 추락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느냐. 변명만 하는 거죠. 엄마는 천불이 났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릅니다. 아버지 장보는 경찰에서 역시 같은 진술을 해요. 졸고 있었는데 깨어보니 아이들이 사라졌다고요. 하지만요, 집안을 샅샅이 둘러본 경찰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큰아이는 겨우 만 2살이에요. 작은 아이도 만 1살밖에 되지 않았고요. 즉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마를 떼는 정도의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정작 얘들이 올라간 창문 난간은 성인의 허리, 그러니까 약 1m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게 작고 어린 아이들이 정말 스스로 이 창문을 타고 넘어갔다? 더 조사해보니까 창문턱에 아이들의 발자국이나 지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즉각 의심의 눈초리는 사건 당시 유일하게 현장에 있던 장보에게 향했어요. 그러자 이런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장보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아니 내가 왜 목숨보다 귀중한 내 자식들을 해치겠냐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전 천메이리는 그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죠. 그녀는 왜 친아빠를 살인자로 지목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잠시 두 사람에 대해 알아보면 과거 천메이리는 회사를 다니던 중에 우연히 장보와 만나서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가정 환경이 매우 달라요. 천메이리는 유복한 도시집안 출신인데 장보는 그와 반대로 외딴 산골 마을에서 태어나 학업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거든요. 사실 그는 천메이린 집안이 굉장히 좋다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했고 이후에 열성적으로 그녀를 쫓아다녔어요. 그 후에 결국 여자가 마음을 뺏긴 거고요. 당연히 부모님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죠. 그러다 덜컥 임신을 하게 되면서 2017년 8월 둘은 혼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8년 3월에 큰딸을 낳았고 그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아 2019년 1월에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한편 그렇게 어렵게 결혼에 성공한 장보는 그 조금 유복한 처가댁의 지원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근데 운영을 잘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돈이 부족하다면서 점점 요구가 많아졌고 거기에 처가댁도 지쳐갔죠. 그러다 장보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대뜸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고요. 그의 눈앞에 지금의 아내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은 또 다른 부자 여성이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예청천. 평소 SNS에다가 자기의 일상을 잘 공유하는 나름의 좀 소규모 인플루언서인데요. 얼굴도 예쁘고 또 막 부자인 거 공유하면서 자랑하고 많은 팔로워를 얻게 됐죠. 장보도 사실 SNS를 통해서 그녀를 알게 된 건데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막 예청천한테 댓글 달고 어필했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 DM을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렇게 둘이 서서히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한편 아내 천메이리는 남편이 이혼을 요구한 후 쭉 친정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꾸준히 남편을 종종 만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 이제 막 태어난 아이들이 있지 않냐. 하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악담이었습니다. 장보가 뭐라고 하냐면 난 너한테 너무 질렸다. 더 이상 1분 1초 보내는 게 난 아까울 정도야. 너가 너무 징그러워. 그냥 제발 내 인생에서 꺼져. 너무도 냉혹하게 그녀를 밀어냈죠. 그 사이에 장보는 예청천과 결국 사귀는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예청천은 그가 유부남인 걸 몰랐던 거예요. 비밀은 머지않아 탄로가 났고 장보는 사실 끝까지 이 결혼 사실을 숨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혼을 막 하려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혼만 하면 다시 예청천과 결혼을 하는데 문제없게 꼬링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이혼 전적과 또 애 둘까지 딸려 있지만 이미 결혼했는데 어쩔 거야 싶었나 봐요.
근데 거사를 치르기도 전에 예청천이 유부남인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녀의 반응이 꽤 의외였어요. 너 유부남이야? 그래, 알았어. 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는 거예요. 그리고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을 부추기기 시작해요. 이 사람도 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청천은 어릴 때부터 워낙 풍족한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인지 단 한 번도 좌절이나 위기 같은 걸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또 원하는 건 뭐든지 돈으로 얻을 수 있었고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 이 남자 좋아. 근데 유부남? 그럼 네가 이혼해. 이런 것 같아요. 약간 거만한 태도죠. 한 가정을 무너뜨리게 하는 아주 중대한 결정인데. 하지만 장보 입장에선 와 이거 웬 떡이야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르게 천메일인과의 이혼을 진행했고 그렇게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자녀가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겁니다. 이쯤 되니까 여러분도 왜 엄마가 남편을 의심하고 있는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경찰 또한 이 전후 상황을 알게 되고는 장보를 재차 소환했어요. 그리고 애인에 대해서, 애인 예청천에 관해서도 물었죠.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그저 이제 사건이 벌어졌고 그 주변 사람들을 조사하는 그런 관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장보는 예청천 이름만 꺼내도 막 발끈해요. 너무 이상한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전혀 그녀를 모른다. 그녀는 일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잡아댑니다. 아니 분명 내연관계 맞잖아요. 실제로 장보 휴대폰 이것만 딱 열어봐도 최근까지 그녀와 다정하게 나눈 대화들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하고 있지? 경찰은 휴대폰을 아예 압수했고 포렌식을 진행합니다. 그러자 너무도 끔찍하고 믿기 힘든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때는 사건으로부터 9개월 전인 2020년 2월. 장보는 막 이혼 소송을 마무리 지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연녀 예청천은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보가 둘째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왔기 때문이었죠. 물론 6살까지만 키운다 이게 조건이긴 했는데 예청천은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남자를 원했지 그 딸린 애까지 내가 원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짐이야 짐. 동시에 예청천의 부모 또한 장보가 이혼남이라는 걸 알게 됐긴 했거든요. 큰 충격을 받았죠. 근데 아이가 있다? 절대 결혼을 허락할 리 없을 것 같았습니다. 장보가 이제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해야 하지? 어쨌든 이혼 판결은 그렇게 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혼은 성공했지만 여전히 아이를 맡게 된 장보가 고민에 빠졌죠. 그리고 이때 힘들어하는 그에게 내연녀 예청천이 슬쩍 떠보게 됩니다. 자기, 그냥 애들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보는 그 길만이 그녀와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란 걸 알게 되죠. 그때부터 두 사람은 틈만 나면 위챗을 통해 범행을 공모합니다. 애들 이렇게 죽일까? 아니야, 저렇게 죽일까? 그거 너무 위험한가? 이런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간 후 나온 결론은 사고인 척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서 죽이자는 잔혹한 내용이었습니다. 특히나 지난 6월에 남겨진 대화를 보면요. 예청천이 장보를 막 더욱더 부추기고 있어요. 언제 죽일 거냐? 빨리 마음을 먹어라. 근데 이 남자가 망설이니까 그녀는 결국 너 이럴 거면 우리 관계 다 정리해. 나 너랑 헤어질 거야. 초강수를 두게 되죠. 3개월 정도 지나고 9월 중순에 장보가 또 부자 여자 놓치기 싫잖아요. 다시 연락을 하면서 둘은 재결합하게 되는데 여전히 두 아이를 살해할 계획은 유효했죠. 그렇게 10월 25일 D-Day가 되었습니다. 장보는 전처 천메일인에게 연락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큰딸한테 오랜만에 옷 좀 사주려고 큰딸만 지금 엄마가 데리고 있잖아요. 큰딸을 집으로 데려오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엄마랑 딸이 왔죠? 근데 예상과 달리 친엄마 천메일인이 집에 가지 않더라고요. 계속 딸과 함께 여기 머무는 거예요. 당황한 장보는 내연녀한테 막 빠르게 위챗을 보냅니다. 이거 어떡하지? 제가 안 가는데? 그리고 이때 예청천이 그러면 딸만 하룻밤 자고 가라고 너는 집에 가라고 그렇게 시켜.
결국 이날 밤 장보는 범행을 저지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연녀와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일주일 뒤인 11월 1일 또 전처한테 나 딸이 너무 보고 싶다. 집에 좀 데려와라. 나는 시간을 좀 보내고 싶다. 아들하고도 같이 놀게 하자 한 거예요. 왔는데 또 이날따라 마침 장보의 어머니가 집에 방문합니다. 어머니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범행은 수포로 돌아갔죠. 그렇게 다음 날인 11월 2일 하필 그날 오후에 집에 있던 어머니가 잠깐 좀 외출을 하겠다 하면서 집을 비우게 됩니다. 장보는 지금이 기회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리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니까요. 오후 3시 30분 두 아이들이 침실에서 놀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다가갑니다. 그리고 강하게 아이들의 다리를 각각 한 손으로 붙잡고는 창문으로 끌고 갔어요. 애들은 영문도 모르고 아빠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그 다음으로 장보는 15층 창가에서 창문을 환하게 열고 그대로 두 아이들을 던져버립니다. 쿵 하고 요란한 소리가 났고요. 장보는 애써 감정을 다스리고는 울부짖으면서 1층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앞서 그 영상에 찍힌 모습들 있죠. 막 자책하고 오열하고 그거 완전 가식이었던 거죠. 이렇게 전말이 드러난 후 경찰은 장보와 예청천 두 사람의 위챗 기록을 낱낱이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범죄를 모의했는지 다 파악하게 돼요. 사건이 발생한 지 8일 만인 11월 10일 두 사람은 긴급 체포가 되었고 바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재판이 열리게 되는데 장보가 앞서 경찰 조사에서 자기가 두 아이들의 다리 잡고 동시에 던졌다라고 자백했거든요. 또 현장 보고서에 따르면 창가에 아이들의 발자국이 아닌 장보의 발자국이 남아 있었고요. 그런데 막상 재판에 들어가니까 지난 진술 모조리 뒤집고 그건 다 내가 경찰이 나한테 강요를 해서 허위 자백할 수밖에 없던 거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근데 그러기에는 보세요. 위챗에 이미 두 사람이 범행 모의한 거 그대로 다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 변호사가 말을 하길 애초에 경찰이 그 채팅 기록을 수집할 때 불법으로 했다는 거죠. 그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쓸 수 없다. 무효화하자는 겁니다. 지금 말이야 방구야. 천만다행으로 이 두 사람이 휴대폰을 제출하는 그때에 압수에 동의합니다. 라는 칸에 서명을 한 게 드러나요. 그러면서 극적으로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기각됐죠. 그렇게 법정에선 장보에게 검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계속 아이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럼 왜 채팅 기록을 삭제했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다 삭제하고 포렌식 통해서 밝혀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그가 말문이 막혔는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앞뒤가 맞지 않으니까 꿀먹은 벙어리였어요. 결국 그는 빠르게 태세를 전환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한편으로는 제가 만약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면 제 모든 장기를 기증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 너무 가증스럽죠? 뭔가 약간 동정표를 구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한편 내연녀 예청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과 장보가 나눈 채팅은 모두 장난일 뿐이었고 절대로 결코 실행하려고 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막 일관해요. 자기는 장보한테 속았고 나는 범행 현장에 있었던 건 또 아니지 않냐. 내가 왜 처벌을 받아야 되냐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몇 차례나 재판 휴정을 요청하거든요. 오죽하면 보다 못한 재판장이 더 이상 당신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라면서 주의를 주기도 했고요. 결국 12월 28일 두 사람에게 1심 판결이 내려지는데 그건 바로 사형이었습니다. 예청천은 두 아이를 죽일 의도로 계속해서 살인을 부추긴 죄, 또 장보는 아비로서 직접 친자녀를 살해한 죄가 인정된 겁니다. 근데 둘이 형이 무겁다면서 항소 제기했거든요. 기각되고 원심은 그대로 유지되었죠.
법원은 이들의 동기와 방법이 극악무도하고 또 사회적 영향이 극심하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인 2024년 1월 31일에 장부와 예청천의 사형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두 아기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두 자식을 모두 잃게 된 어머니 천메이리. 그녀는 사형이 집행되던 그날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남매의 유골이 안치된 충칭의 한 사원을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고 해요. 이때 그녀가 죽은 자식들에게 남긴 말은 얘들아, 이제 안심해. 어쩌면 그녀는 범인들에 대한 원망보다 자기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후회 속에 사는 듯합니다. 그게 더 마음이 아프네요. 친아버지의 눈먼 욕망과 내연녀의 부추김에 너무도 허무하게 세상을 떠난 두 아이들. 현재 있는 그곳에서나마 고통 없이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